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산등성이 뒤로 천천히 내려앉으면 맷집 지붕마다 엷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흙마당에 찬 기운이 부엌 문턱까지 스며들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앞에는 논두렁이 낮게 펼쳐지고 뒤에는 오래된 솔숲이 둘러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새벽이면 우물가에 모여 물을 핥고 저녁이면 장작 타는 냄새를 따라 자라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 끝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찾지 않는 빈절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절은 기와가 군데군데 내려앉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봄이면 들꽃이 돌계단 사이로 피었고 여름이면 풀벌레가 마당을 덮었으며 가을이 깊어지면 젖은 낙엽이 불상 앞까지 밀려들었지요. 아이들은 낮에도 그곳 가까이 가기를 꺼렸고 어른들은 괜히 헛소문이 생긴다며 해가 진 뒤엔 절길을 피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버려진 절은 때로 장작을 주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 마을 끝 낮은 흙집에는 한씨라 불리는 늙은 과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어릴 적 앓다가 먼저 떠나 한씨는 오래도록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문을 닫았지요. 집이라고 해야 방 하나, 부엌 하나, 비스듬한 처마 밑에 장작을 기대 놓은 자리가 전부였어요. 마당 한쪽엔 낡은 우물이 있었고 다른 쪽엔 헌 항아리 몇 개가 서 있었으며 바람 센 날이면 담장 틈으로 마른 풀잎이 굴러 들어왔어요. 한씨는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굶주린 짐승을 보아도 빈 그릇을 그냥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봄에는 산나물을 캐어 말리고 여름에는 남의 밭김을 매주고 가을에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 겨울을 준비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저 집은 가난해도 문턱이 차갑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밤이 깊어 홀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으면 한씨의 마음에는 아무도 부를 이름이 없다는 쓸쓸함이 조용히 내려앉곤 했어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빨리 추워졌어요. 아직 서리가 두껍게 내릴 때도 아닌데 새벽 우물물은 손끝을 아리게 했고 산바람은 마른 잎을 뒤집으며 처마 밑을 후비고 지나갔지요. 한씨는 겨울 장작이 모자랄까 걱정되어 해질 무렵마다 바구니를 들고 빈절로 올라갔어요. 절 앞길은 좁고 돌이 많았지만 오래된 소나무 밑에는 바람에 부러진 가지가 제법 쌓여 있었어요. 그날도 한씨는 허리를 굽혀 젖은 나뭇가지를 골라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절문 앞에서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하여 한씨는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바람이 잠시 돋자 문턱 아래쪽에서 작고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한씨가 가까이 다가가니 낡은 젊은 그늘에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고 옷은 얇게 찢어져 있었으며 맨발은 흙과 찬 이슬에 젖어 파랗게 굳어 있었어요. 두 손에는 낡은 천조각 하나를 꼭 안고 있었지요. 한씨는 놀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얘야, 어디서 왔니? 누구와 함께 왔느냐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만 조용히 들어 한씨를 바라볼 뿐 입술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지요. 한씨는 다시 천천히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품에 안은 낡은 천만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 천은 때가 묻고 해졌으나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용처럼 보이는 무늬가 실로 놓여 있었어요. 한씨는 그것을 보고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아이의 몸은 차가운 돌처럼 식어 있었어요. 한씨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 어깨에 덮어주었지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집으로 가자. 밤바람 맞으면 작은 새도 떨어진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한씨가 내민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 가볍고 차가워. 한 씨는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그녀는 장작 바구니를 한 팔에 걸고 다른 손으로 아이를 이끌어 산길을 내려왔어요. 마을로 들어서는 길에 몇몇 사람이 그들을 보았어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장독대 곁에서 물을 다듬던 노인이 손을 멈추었지요. 한 씨 아주머니. 그 아이는 누구요? 누군가 묻자 한 씨는 젊은 앞에서 떨고 있기에 데려왔소.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소 하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해가 저무는 마을에서 낯선 아이는 늘 궁금함보다 두려움을 먼저 부르곤 했지요. 한 씨의 집 부엌에는 그날 아침 끓여두었던 묽은 죽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고 불을 살린 뒤 작은 냄비를 올려 죽을 데웠지요. 부엌 벽은 그을음으로 까맣고 천장은 낮아 연기가 쉽게 맴돌았지만 불길이 살아나자 그곳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부엌 문턱에 서서 한참 불을 바라보았어요. 한 씨가 그릇을 내밀자 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배가 몹시 고팠을 텐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듯 눈을 감았고 또 한 숟가락을 먹고는 그릇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았지요. 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가난한 집이라 밥상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도 내일은 보리쌀을 조금 더 불려보마 하고 말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고 한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한 씨는 방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아 아이를 눕혔어요. 자신은 부엌 가까운 문턱에 기대 앉아 아궁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켰지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대문짝을 흔들고 멀리 산새 우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아이는 잠이 든 듯하다가도 가끔 놀라 눈을 떴고 품 안의 천조각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 목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자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한 씨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마당에 나가 흩어진 장작을 가지런히 모으고 물동이 옆에 놓인 바가지를 씻어 두었지요. 우물가에 서서 물을 친기에는 힘이 모자랐지만 그는 작은 두레박을 조심스럽게 내려 조금씩 물을 떠올렸어요. 한 씨가 놀라 얘야. 손 시릴 텐데 왜 벌써 나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는 말없이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예의 바른 몸짓이 한 씨의 마음을 조용히 적셨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한 씨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니 한 씨는 그를 그냥 얘야 하고 불렀고 때로는 작은 새야 하고 불렀지요.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살짝 눈을 들어 한 씨를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며칠 동안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안쪽을 들여다보았고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소문은 금세 번졌어요. 누군가는 불쌍하다 했고 누군가는 꺼림칙하다 했으며 누군가는 빈절에서 온 아이는 집안에 들이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다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마당을 쓸며 굶은 아이를 보고 문을 닫으면 내 부엌 불도 언젠가 차갑게 식을 것이오 하고 낮게 말했지요. 사람들은 더 말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다만 한 씨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 때면 얼른 다가와 손잡이를 함께 잡았고 볕이 좋은 날이면 젖은 장작을 담장 아래 가지런히 펴놓았어요. 이상한 일은 사흘째 밤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씨가 부엌 한 구석에서 낡은 바구니를 엮고 있을 때 아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다 남은 작은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식어가는 재 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처럼 보였지만 한 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길게 몸을 틀고 구름 사이를 오르는 용의 모습이었어요. 아이의 손은 작고 여위었지만 선은 망설임 없이 이어졌고 비늘과 발톱까지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한 씨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이런 것도 그릴 줄 아는구나 하고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품속의 낡은 천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지요. 천 가장자리에 있던 흐릿한 용무늬와 재 위의 용은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그러나 한 씨는 그것을 귀한 집 물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가난한 사람은 큰일에 이름을 올리면 좋을 때보다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오래 살며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밤에도 아이는 같은 자리에 앉아 용을 그렸어요. 전날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슬픈 눈을 가진 용이었지요. 그 다음 밤에도 또 그 다음 밤에도 아이는 말을 대신하듯 제 위에 용을 남겼어요. 한 씨는 아침마다 부엌을 치우려다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멈추었어요. 쟤를 그대로 두면 밥을 짓기 어려웠지만 지우자니 아이의 마음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궁이 옆에 작은 나무판을 세워 그림이 있는 쟤를 잠시라도 보존해 두곤 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그 소문을 먼저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낮, 장독대 뒤로 몰래 들여다보던 아이 하나가 벙어리 아이가 제 용을 그린다 하고 외쳤지요. 그 말은 저녁 무렵 우물가까지 퍼졌고 다음 날에는 논두렁에 앉아 새끼를 꼬던 노인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불편해했어요. 가난한 과부의 부엌에서 용이 그려진다는 말은 듣기에는 재미있어도 마음속 어딘가를 불안하게 흔드는 이야기였거든요. 한 씨는 사람들의 눈이 자꾸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한 씨는 아이를 내치지 않았어요. 아이가 밥을 조금 먹고도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그녀는 자기 그릇에서 보리밥 한 숟가락을 덜어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지요. 아이가 놀라 고개를 저으면 한 씨는 늙은이는 적게 먹어도 된다. 잘하는 아이는 속이 비면 안 된다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큰 소리도 아니고 환한 빛도 아니었지만 추운 방 안에서 오래 덮어둔 이불처럼 따뜻했어요. 아이는 그때마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절했어요. 가을 끝자락에 비가 내리던 날, 한 씨는 아이에게 헌 두루마기 하나를 고쳐 입혔어요. 죽은 남편이 젊었을 때 입던 옷이라 소매는 길고 어깨는 컸지만 바느질을 줄여놓으니 아이 몸을 그럭저럭 덮을 수 있었지요. 한 씨는 부엌 불빛 아래에서 실을 끊으며 이제 바람이 몸속으로 덜 들어갈 게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새 옷도 아닌 헌옷을 입고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낡은 소매 끝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한 씨 앞에 깊이 엎드렸어요. 그 모습에 한 씨는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절하지 마라. 네가 내 집에 온 뒤로 부엌불이 덜 외롭다 하고 말했지요.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 그가 재 위에 그린 용은 처음으로 집 한 채를 감싸고 있었어요. 작은 초가집과 낮은 담, 우물과 장작더미까지 선명했지요. 한 씨는 그것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한 씨만큼 부드럽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아이가 말을 못하니 무슨 죄를 짓고 도망쳤을 거라 했고, 어떤 이는 빈절에 나쁜 기운을 데려온 것이라 했어요. 특히 장터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낯선 아이를 집에 들였다가 관아에 끌려간 집도 있다며 겁을 주었지요. 한 씨는 겉으로는 고개만 숙였지만
밤이 되면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으나 자신에게는 넓은 울타리도 힘센 아들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한시의 걱정을 아는 듯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새벽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닭이 헤집은 흙을 고르고, 저녁이면 물에 불린 보리를 씻어 작은 솥 옆에 놓았지요. 한씨가 기침을 하면 그는 얼른 물을 데워 가져왔고, 한씨가 장작을 패려 하면 작은 손으로 마른 가지를 골라 주었어요. 말이 없으니 집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은 예전의 외로움과 달랐어요. 누군가 함께 숨쉬는 기척이 낮은 방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어느 저녁 붉은 해가 솔숲 뒤에 걸리고 마을 우물가에서 마지막 물동이 소리가 들려올 때였어요. 한씨는 아이와 마주 앉아 묽은 보리죽을 먹고 있었지요. 아이는 늘 그렇듯 천천히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람 사이로 먼 길에서 말방울 같은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 듯 했어요. 한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해 왜 그러느냐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품속의 용문이 천을 꼭 쥐었어요.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깊은 슬픔으로 흔들렸어요. 그날 밤 아이가 그린 용은 전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부족해 아궁이 밖 흙바닥까지 선이 이어졌고 용의 몸은 구름을 뚫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요. 한씨는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불씨를 보댔어요. 내 마음에 두고 온 길이 있구나. 말할 수 없으니 더 아프겠구나 하고 그녀가 속삭이자 아이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고는 용 아래에 작은 사람 둘을 그렸어요. 하나는 지팡이를 든 늙은 여인, 다른 하나는 말없이 그 곁에 선 아이였어요. 한씨는 그 그림을 보고 더는 아이를 떠도는 아이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든 무슨 사연을 품었든 이 아이는 지금 자기 부엌 불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그녀는 제 위에 그려진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어요. 이 집이 작아도 네가 쉬어갈 자리는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네가 원한다면 이 부엌에 불을 피워두마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한씨 손등에 이 말을 조용히 기대었어요. 밤은 깊어지고 산골 마을은 하나둘 등잔불을 껐어요. 논두렁에는 하얀 안개가 내려앉고 빈절 쪽에서는 오래된 풍경이 바람에 아주 낮게 울렸지요. 한씨의 집부엌에서는 작은 불씨가 붉게 살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제위의 용그림이 사라지지 않은 채 한씨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문틈을 막은 뒤 조용히 앉았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말없는 아이가 앞으로 마을의 오래된 소문과 궁궐의 깊은 비밀을 한꺼번에 깨울 줄은요. 겨울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산골 마을의 아침은 더디게 밝아졌어요. 우물가에는 얇은 살얼음이 끼고 논두렁의 마른 풀은 밤새 서리를 뒤집어 쓴 채 은빛으로 누워 있었지요. 한씨는 새벽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아이는 말없이 장작을 안으로 들였어요. 둘의 하루는 가난했지만 차분했어요. 그러나 조용한 집일수록 작은 소문 하나가 더 크게 울리는 법이라. 제 위의 용 그림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멀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떠들었어요. 한씨 할머니 집 부엌에는 밤마다 용이 산다더라. 벙어리 아이가 손가락으로 용을 부른다더라. 그런 말은 금세 우물가 여인들의 물동이 사이로 흘러갔고 장작을 패던 남정네들의 귀에도 닿았지요.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겼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을 굳혔어요. 가난한 집에 용 그림이 있다는 말은 좋은 징조처럼 들리기도 했고 지나치게 큰 징조라서 두려운 말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한 씨는 그런 소문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 무렵 한 씨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죽은 남편 쪽 먼 친척이라 하는 박만이라는 사내였지요. 박만은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높았으며 남의 집 숟가락수까지 헤아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는 예전에도 가끔 찾아와 형수님, 혼자 사는 집에 곡식이 남아봐야 쥐만 좋습니다. 하며 보리쌀 한 뼘박, 말린 나물 한 꾸러미를 가져가곤 했어요. 한 씨는 다툼을 피하려고 조금씩 내주었지만 박만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박만은 처음 아이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이는 마당 한쪽에서 젖은 장작을 햇볕에 널고 있었고 한 씨는 부엌에서 가마솥을 닦고 있었지요. 박만은 대문턱에 서서 크게 웃으며 형수님, 이제는 말 못하는 떠돌이까지 들여 밥을 나눕니까? 이 집 곡식독이 그리 넉넉했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한 씨는 손을 씻고 나와 굶어 죽을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네 하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어요. 박만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 품속을 흘깃 보았어요. 아이가 늘 안고 다니는 낡은 천 조각이 눈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건 무엇이냐? 도둑 맞은 물건 아니냐 하고 묻자 아이는 천을 더 깊이 품에 넣었어요. 한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이의 몸을 덮고 있던 낡은 천일 뿐이네 하고 말했지만 박만은 코웃음을 쳤어요. 빈절 앞에서 주었다면 빈절 물건일지도 모르지요. 그런 것을 집에 들이면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의 말끝은 일부러 마당 밖까지 들리게 높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박만은 우물가와 장터 어귀에서 아이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는 한 씨가 빈절에서 이상한 아이를 데려왔고 그 아이가 밤마다 제 용을 그린다고 말했지요. 말은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며 점점 모양을 바꾸었어요. 누군가는 그 용이 밤중에 움직인다 했고 누군가는 아이가 용을 그린 다음 불씨가 저절로 살아난다 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본 이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못 본 이야기를 더 쉽게 믿었어요.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에는 그런 말들이 장작불보다 오래 타올랐지요. 아이를 향한 눈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불쌍한 낯선 아이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가 우물가를 지나기만 해도 말을 멈추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가까이 오려다가 어머니 손에 붙들려 뒤로 물러섰고 논에서 돌아오던 남자들은 아이의 발밑을 살피듯 쳐다보았지요. 한 씨는 장에 나가 말린 무청을 바꾸려 했지만 몇몇 여인은 절에서 데려온 아이가 만진 것은 좀 그렇소 하며 물러났어요. 한 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며 마음속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부엌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한 씨는 보리죽을 끓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끝이 조금 떨렸지요. 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그릇을 한 씨 쪽으로 밀었어요. 자신은 배고프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한 씨는 그릇을 다시 아이 앞으로 놓으며 먹어라. 남의 말 때문에 네 속까지 비울 필요는 없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날 그가 제 위에 그린 용은 눈을 감고 웅크린 모습이었어요. 며칠 뒤 박만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마을 남자 둘을 데리고 왔지요.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형수님, 이 집은 우리 집안 피가 섞인 곳입니다. 이상한 아이를 들였다가 집안 이름에 흠이 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했어요. 한 씨는 마당 빗자루를 세워놓고 조용히 그를 보았어요. 이 집은 내 남편이 죽기 전까지 땀으로 고친 집이고 나는 그 집을 지키며 살고 있네. 배고픈 아이 하나 재운 것이 집안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네. 박만은 그 말에 얼굴을 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가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말 못하는 아이는 자기 이름도 못 밝힙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함께 온 남자들은 난처한 듯 헛기침만 했지요. 아이는 부엌 문턱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씨는 아이 앞을 막아서며 이름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네. 말이 없다고 마음까지 없는 것도 아니네 하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박만은 더 노골적으로 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씨가 늙어 판단이 흐려졌고 집과 마당을 누군가 제대로 맡아야 한다고 떠들었지요. 말인즉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속뜻은 집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한 씨가 혼자 사는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잠시 들어와 지켜주겠다는 말도 했어요. 사람들은 속셈을 알면서도 크게 말리지 않았어요. 남의 가난한 집안일은 구경하기 쉽고 막아서기는 귀찮은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끝에는 김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여인이 살았어요. 젊었을 때 큰 고을의 관가에서 허드렛 일을 한 적이 있어 글을 읽지는 못해도 귀한 집 물건과 보통 집 물건의 차이를 눈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허리가 굽고 눈이 흐렸지만 말은 늘 짧고 또렷했어요. 어느 날 김노인은 물을 길러오다 한씨 집 부엌문 앞에 잠시 섰어요. 마침 아이가 전날 밤 그린 용 그림이 아직 제 위에 남아 있었지요. 김노인은 그 그림을 보더니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장, 아이가 밤마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저 아이 손재주가 좋은 것뿐이겠지요. 김노인은 제 위의 선을 한번, 아이의 품속 천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낯선 눈길을 피해 한 씨 뒤로 한 발 물러섰지요. 김노인은 마른 입술을 움직여 딱 한마디만 했어요. 말 못하는 아이가 남기는 것은 버리지 말고 지키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 두었어요. 그날부터 한 씨는 아이의 그림을 함부로 지우지 않았어요. 밥을 지어야 할 때에는 재의 한쪽을 조심스레 걷어 작은 깨진 사발에 담아 두었고 그림이 또렷한 날에는 부엌 구석에 놓아두고 천으로 덮었지요. 아이는 처음엔 놀라 한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네 마음이 여기 남아있으니 잠시 지켜두는 것이다 하고 말하자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사발에는 재와 함께 용의 꼬리, 구름의 선, 기와처럼 보이는 지붕 모양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박만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불편해했어요. 그는 낮에 일부러 찾아와 부엌 안을 기웃거리며 재까지 모아두다니 형수님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하고 빈정거렸지요. 한 씨는 대꾸하지 않고 물을 썰었어요. 아이는 마당에서 작은 낫으로 마른 풀을 베고 있었지만 박만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길이 느려졌어요. 박만은 아이를 향해 너는 왜 입을 열지 않느냐, 귀신이라도 삼킨 게냐 하고 말했어요. 한 씨는 칼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어요. 아이를 겁주지 말게. 그러나 박만은 오히려 크게 웃었어요. 겁을 먹을 줄 알면 사람이고 말 한마디 못하면 무엇인지 누가 압니까? 그 말에 마당 밖을 지나던 이웃 둘이 멈춰섰어요. 부엌 안의 공기는 차갑게 굳었고 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한 씨는 마음속에서 오래 참아온 것이 흔들렸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아이를 불러 곁에 세우고 이 아이는 내 밥을 먹고 내 집에서 잠든 아이입니다. 내 집안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는 한 씨 이야기가 더 크게 번졌어요. 어떤 이는 한 씨가 낯선 아이에게 홀린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아이가 재에 그린 용 때문에 박만이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했지요. 하지만 몇몇 늙은이는 조용히 혀를 찼어요. 박만이 걱정하는 것은
집안 이름이 아니라 그 집 마당일 게야. 그런 말도 있었지만 누구도 한 씨에게 직접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산골 마을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알아도 입으로는 쉽게 나서지 않았어요. 겨울 앞에서는 모두 자기 부엌불이 먼저였거든요. 아이의 그림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용 한 마리뿐이었지만 어느 밤에는 용 곁에 높은 문이 나타났고 또 어느 밤에는 긴 돌다리가 나타났어요. 한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림을 볼 때마다 아이의 눈빛이 아주 먼 곳을 향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반드시 품속의 천을 꺼내 한 번 만졌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눌렀어요. 말하지 못하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손끝은 매일 밤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 씨는 김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녀는 낡은 천조각을 아이에게 빼앗지 않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에는 그것이 젖지 않도록 옆에 마른 보자기를 놓아주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장작을 나르다 넘어져 천끝이 흙탕물에 젖었을 때 한 씨는 따뜻한 물을 떠서 아주 조심히 닦아 말렸지요. 그때 천의 낡은 가장자리에서 흐릿한 금실이 빛났어요. 한 씨는 그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만은 한 씨가 무언가 숨긴다고 여겼어요. 그는 낮에는 장터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한 씨가 아이를 이용해 큰 보상을 노린다고 떠들었지요. 왜 하필 용을 그리겠습니까? 누가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벙어리 아이를 앞세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어요. 특히 가난한 집이 갑자기 귀한 징조를 품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시샘과 두려움을 함께 일으켰어요. 한 씨의 집 앞을 지나는 발걸음은 줄었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눈은 더 많아졌지요. 어느 저녁 김노인이 다시 한 씨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부엌 문턱에 앉아 아이가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제 위에 용의 머리를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등불 하나를 그렸어요. 김노인은 그림이 끝나자 천천히 일어나 한 씨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가 남긴 것을 먼저 지켜야 하오. 한 씨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바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마른 대나무가 담장에 쓸리며 사각거렸고 방 안에서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지요. 한 씨는 부엌 구석에 놓인 깨진 사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사발마다 재가 조금씩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용의 비늘, 돌다리의 난간, 높은 문기둥 같은 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낡은 천으로 감싸 항아리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용문이 쳐는 작은 쌀독 안쪽, 마른 보리쌀 아래에 조심히 넣어 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방만은 또 마당에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억지 웃음을 담고 있었지요. 형수님,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이를 며칠만 빈절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면 소문도 가라앉을 겁니다. 한 씨는 우물물을 항아리에 붓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부엌 안에서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지요. 한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사람이 떨며 앉아있던 곳이 원래 자리일 수는 없네. 이 아이의 자리는 따뜻한 밥그릇 곁일세. 방만의 얼굴은 그 말에 일그러졌어요.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수님이 끝내 고집을 부리면 나도 집안 어른들을 모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이 정말 형수님 마음대로만 되는지 보지요. 그러고는 거칠게 대문을 밀고 나갔어요. 한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몸은 늙고 집은 낮았지만 마음만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소매를 잡았고 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눈발이 처음으로 흩날렸어요. 아직 쌓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흰 점들이 어둑한 하늘에서 내려와 장독 뚜껑과 우물 돌 위에 잠시 머물렀지요. 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어요. 한 씨는 곁에서 무청을 엮으며 기다렸어요. 한참 뒤 아이는 장작개비를 들고 제 위에 아주 천천히 선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용뿐 아니라 용 아래에 작고 어두운 집, 그 집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그려졌어요. 한 씨는 그것이 자기 집을 향해 몰려오는 소문처럼 보여 가슴이 서늘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한 씨는 김노인의 말과 방만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아이가 남긴 그림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의 말도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씨는 쌀독 속 천조각과 항아리 뒤 사발들을 다시 확인한 뒤 부엌 문을 단단히 걸었어요. 그리고 잠든 아이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작은 새야, 네가 말을 못해도 괜찮다. 할미가 네가 남긴 것을 지켜보마. 바깥에서는 눈발이 더 굵어지고 빈절 쪽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어요. 마을은 조용히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의심과 욕심, 두려움이 얇은 얼음처럼 자라고 있었지요. 한 씨의 작은 집에서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아이는 낡은 이불 속에서 용문이 천이 있던 가슴께를 더듬다 잠결에 손을 내렸어요. 한 씨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그 아이의 그림 때문에 온 마을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줄은요. 그의 첫눈이 지나간 뒤 마을은 며칠 동안 더 조용해졌어요. 눈은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처마 끝과 장독 뚜껑에 남은 흰 자국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차가운 선을 그어놓은 듯 했지요. 한 씨는 새벽마다 부엌 문을 열기 전 항아리 뒤에 숨겨둔 사발들과 쌀독 안에 낡은 천을 먼저 확인했어요. 아이는 그런 한 씨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장작을 나를 때마다 대문 밖을 한 번씩 살피고 낯선 발자국이 있는지 조용히 눈으로 더듬었어요. 아이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품었어요. 어느 밤에는 용이 구름을 헤치고 높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고, 어느 밤에는 돌다리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또 어느 밤에는 큰 소나무가 그려졌는데, 나무 밑에는 작은 아이 하나와 쓰러진 어른 하나가 함께 있었어요. 한 씨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이는 그림을 다 그린 뒤 손가락으로 쓰러진 어른을 가리켰다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짓에는 누군가를 구했다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씨는 그날 그림을 지우지 못하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쓰러진 어른의 옆에는 작은 등불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등불 옆에는 칼처럼 보이는 물건도 있었지요. 아이는 더 설명할 수 없어 답답한 듯 손을 떨었어요. 한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네 마음이 너무 빨리 달리면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한 씨는 깨진 사발에 재를 담으며 이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장터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고을 쪽에서 온 소금 장수가 우물가에 앉아 쉬다가 관아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 사람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지요. 오래전 큰 변고 때 사라진 귀한 아이를 찾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는 말을 잃었을 수 있고 몸에 특별한 표가 있을 수 있으며
용문이가 든 물건을 지녔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었어요. 우물가 여인들은 물동이를 든 채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누구도 먼저 한씨 집아이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그 소식은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논두렁에서 지게를 내려놓던 사내도, 매주를 매달던 여인도, 장독대에 소금을 뿌리던 노인도 그 말을 들었지요.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나? 귀한 아이가 어찌 빈절 앞에 앉아 있었겠나 하고 웃었고, 어떤 사람은 귀한 아이일수록 숨겨져야 살았을지도 모르지 하고 낮게 말했어요. 한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마음속 깊이 숨겨둔 불안이 갑자기 문 밖까지 나온 듯 했어요. 박만은 그 소식을 듣자 얼굴빛이 먼저 변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크게 웃으며 그런 이야기는 장사꾼들이 물건 팔려고 지어내는 말입니다 하고 떠들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한씨 집 쪽을 오래 노려보았어요. 만일 그 말 못하는 아이가 정말 귀한 피부치라면 한씨 집을 차지하려던 그의 욕심은 우스운 일이 될 뿐 아니라 그동안 퍼뜨린 말까지 죄가 될 수 있었어요. 박만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셈을 했어요. 아이가 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이를 수상한 떠돌이로 굳혀 놓아야 했지요. 그날 밤 박만은 술집에서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아에서 찾는 아이가 있다면 사기꾼들도 그 소문을 들었겠지요. 용문이 천 하나쯤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제의 용 그리는 것은 손재주 좋은 아이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만지기도 했어요. 박만은 이어서 한씨 형수님은 마음이 약하니 누군가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이 나서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아이를 밀어내려는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한씨는 박만이 어떤 말을 퍼뜨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돌아오던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아주머니, 박만 아저씨가 아이와 그 천조각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씨는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는 아이가 작은 손으로 보리쌀을 고르고 있었지요. 까만 돌을 골라내는 손끝이 너무 성실하고 조용해서 한 씨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는 듯 앉아 함께 쌀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김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 밖에서 기침을 2번 하고 들어왔지요. 한 씨는 부엌 아궁이 곁에 자리를 내주었고 아이는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어요. 김노인은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덮어둔 천을 잠시 보더니 한 씨에게 낮게 말했어요. 소문이 길 위에 올랐으면 곧 신발 신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오. 한 씨는 그 말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노인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 아이의 어깨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지요. 김노인이 돌아간 뒤 한 씨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네 등에 무슨 표가 있느냐? 아이는 처음에는 움찔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등을 돌리고 낡은 저고리 깃을 조금 내렸지요. 부엌 불빛 아래 아이의 왼쪽 어깨 뒤에 작은 구름 모양의 점이 보였어요. 평범한 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둥근 구름 속에 가느다란 꼬리가 달린 듯 했어요. 한 씨는 숨을 삼켰어요. 아이는 부끄럽고 두려운 듯 옷깃을 다시 여미고 고개를 숙였지요. 한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가 놀랄까 봐 손만 가볍게 얹었어요. 네가 누구든 내게는 춥던 날 젊은 앞에 앉아 있던 아이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고 말했지요.
아이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젖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울음소리마저 삼키는 모습은 한 씨의 마음을 깊게 찔렀어요. 그녀는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어요. 불길이 살아나자 부엌벽에 그 으름이 붉게 흔들렸고 아이의 그림 속 용도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더 꼼꼼히 준비했어요. 아이가 그린 재는 사발마다 따로 담고 어떤 밤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작은 나무 조각에 칼끝으로 표시를 남겼어요. 글을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동그라미는 용, 긴 줄은 다리, 세모는 높은 문이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표를 만들었지요. 김노인이 말한 대로 아이가 남긴 것을 지켜야 한다면 늙고 가난한 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했어요. 아이는 그런 한 씨를 도우며 깨진 사발을 닦고 마른 보자기를 가지런히 펴놓았어요. 그러나 방만은 이미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달빛 흐린 밤,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한 씨 집 가까이 왔어요. 마을 개들이 한두 번 짖다가 다시 잠잠해졌고 바람은 담장 틈에서 낮게 울었지요. 방만은 대문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담장 낮은 곳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부엌문을 살살 밀어 보았지만 안에서 걸쇠가 걸려 있었어요. 한동안 귀를 기울이던 그는 뒷벽의 낡은 틈으로 손을 넣어 문고리를 건드렸어요. 집을 차지하려 자주 드나든 탓에 허술한 곳을 잘 알고 있었지요. 부엌 안에 들어온 방만은 먼저 아궁이 앞을 살폈어요. 그날 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직 재 위에 남아 있었지요. 용이 큰 소나무를 감싸고 그 아래 작은 아이가 길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방만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이 재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것이다. 그는 가져온 헌주걱으로 재를 마구 헤집기 시작했어요. 용의 머리와 소나무 줄기, 아이의 손끝이 순식간에 무너졌지요. 그 소리에도 방 안의 한 씨와 아이는 깊이 잠든 듯 조용했어요. 방만은 더 대담해져 항아리 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이는 사실 잠들지 않았어요. 낮부터 방만의 눈빛이 이상한 것을 보고 밤에 한 씨가 잠든 뒤에도 조용히 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방과 부엌 사이의 틈으로 방만의 그림자를 보고 숨을 죽였어요. 아이는 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한 씨를 깨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미리 작은 사발 하나를 방구석 이불 아래 숨겨두었어요. 거기에는 전날 그린 돌다리와 오늘 그리기 전 남겨둔 용의 비늘재가 조금 담겨 있었지요. 방만은 항아리 뒤에서 사발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그는 그것들을 보자 눈이 번뜩였어요. 역시 숨겨두었군. 그는 사발 속 재를 부엌 바닥에 쏟고 발로 비볐어요. 희미한 선들이 흙먼지와 섞여 사라졌지요. 그러고는 쌀독을 열어 보리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낡은 용문이 천조각이 손에 잡히자 방만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것만 없으면 그저 떠돌이 아이일 뿐이다. 그는 천을 품속에 넣고 조심히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이 되자 한 씨는 부엌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항아리 뒤는 어질러져 있었고 사발 속 재는 사라졌으며 쌀독 안에 천조각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자기 가슴을 치고 문 밖을 가리키고 다시 부엌 바닥을 가리켰지요. 한 씨는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일으키며 네 탓이 아니다. 훔쳐간 손이 나쁜 것이지. 지키지 못한 내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아이는 방으로 달려가 이불 아래에서 작은 사발 하나를 꺼내왔어요. 사발 안에는 회색 재가 얇게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용의 비늘과 돌다리 난간처럼 보이는 선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한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아이는 또 자기 소매 안쪽에서 아주 작은 금실한 올을 꺼냈어요. 전날 천을 말릴 때 떨어진 실을 주워 숨겨둔 것이었어요. 한 씨는 그 작은 실을 보며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두려움에 맞섰는지 깨달았어요. 한 씨는 김노인을 찾아갔어요. 눈 녹은 길은 질퍽했고 바람은 산에서 내려와 치마폭을 흔들었지요. 김노인은 문 앞에서 말린 시래기를 걷고 있다가 한 씨 얼굴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어요. 한 씨가 사발과 금실을 내밀자 김노인은 오래도록 살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사라진 것이 말하게 하려면 남은 것을 사람들 앞에 놓으시오. 그 말은 무겁고 분명했어요. 한 씨는 이제 숨어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을에는 그날 오후 더 큰 소식이 들어왔어요. 고을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이틀 뒤 마을을 지나갈 것이며 그 뒤를 따라 조정의 사자도 온다는 말이었지요. 그들은 오래전 사라진 아이의 흔적을 찾고 있었고 용문이 물건과 말 못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확인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한 씨 집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여겼어요. 박만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든 막걸리 잔을 조금 떨었어요. 그날 저녁 박만은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한 씨가 재와 낡은 천으로 거짓 이야기를 꾸몄다고 말했어요. 내가 들으니 그 천도 이제 없다 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애초에 수상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지요. 관아 사람들이 오면 마을 전체가 창피를 당할 겁니다. 그의 말에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김노인이 그 자리에 천천히 나타나 박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길게 따지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진짜라면 숨긴 손이 먼저 떨 것이오. 박만은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한 씨는 사자들이 오기 전까지 부엌을 정리했어요. 어질러진 재를 쓸어 담고 깨진 사발 중 남은 것을 씻어 말렸지요.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긴 나뭇가지를 놓고 흙바닥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용, 돌다리, 큰 소나무, 높은 문, 그리고 쓰러진 어른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 씨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혹시 비가 오거나 누군가 밟아지워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늙은 기억을 붙잡듯 그녀는 그림의 선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아이도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는 밤이 되자 제 위에 가장 또렷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 그림에는 용이 작게 그려졌고 대신 돌다리 위에서 아이가 한 남자의 손을 잡아 이끄는 모습이 크게 그려졌지요. 다리 아래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칼을 든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한 씨는 그 그림을 보며 소금 장수가 전한 말을 떠올렸어요. 귀한 아이가 누군가를 살렸을지도 모른다는 말. 그 누군가가 조정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제 부엌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한 씨는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그날 누군가를 살렸구나. 그런데 아무도 네 말을 들을 수 없었구나. 아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자기 목을 가리킨 뒤 손을 저었어요. 한 씨는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오래전 그 밤의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내 대신 그림이 말할 게다. 그리고 할미도 함께 서 있을 게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제 위에 그려진 작은 손을 다시 한번 더 그렸어요. 사자들이 오기 전날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한 씨 집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방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쳤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품속을 만졌어요. 그 안에는 훔친 용문이 천이 들어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태워버릴까 생각했지만 혹시 나중에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증거를 없애려다가도 그 증거가 자기 이익이 될까봐 품고 있는 법이지요. 그 천조각은 그의 품속에서 점점 더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자 김노인이 마지막으로 한 씨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들고 문턱에 섰어요. 한 씨가 들어오시라 하자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일은 마당이 좁아도 사람들의 눈은 넓을 것이오. 떨지 마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김노인은 돌아섰어요. 한 씨는 등불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부엌 안에서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제 위에 남아 있었고 깨진 사발 하나가 그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한 씨와 아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산을 넘어오고 빈절의 풍경은 먼 기억처럼 가늘게 울렸지요. 한 씨는 아이에게 헌두루마기를 단단히 여며주고 자신도 낡은 치마 위에 겉옷을 걸쳤어요. 그녀는 사발을 보자기에 싸고 금실 한 올을 작은 종이에 접어 품에 넣었어요. 아이는 손에 길고 곧은 나뭇가지를 쥐었어요. 그것은 내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가 되어줄 붓이었지요. 한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빛이 마을 지붕 위에 희미하게 번질 때 한 씨는 부엌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아궁이 속 불씨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이는 제 위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한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네가 숨어있던 날들이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날이다.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손에 든 나뭇가지를 조금 더 꼭 쥐었어요.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 가운데 넓은 마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은 평소 아이들이 팽이를 치고 어른들이 곡식을 말리던 자리였지만 그날만은 모두의 숨소리가 조심스러워지는 큰 마당이 되었지요. 우물가 여인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서 있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담장 아래에 앉았어요. 한 씨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이는 긴 나뭇가지를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작은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방만은 이미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일부러 허리를 곧게 펴고 목소리를 크게 냈지요. 여러분, 오늘 관아 사람과 사자가 온다 하니 우리 마을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 아이는 이름도 모르고 말도 못하며 빈절 앞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그는 한 씨 쪽을 흘겨보며 말을 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귀한 아이 흉내를 내면 그 벌은 한 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한 씨는 말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옷은 낡고 소매 끝은 해졌지만 품에 안은 보자기를 다루는 손길은 귀한 물건을 받드는 사람처럼 정성스러웠지요. 방만이 다시 입을 열려 하자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쪽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방만을 보지도 않고 한 씨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먼저 남은 것을 놓으시오. 한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깨진 사발 하나와 작은 종이에 싼 금실 한 올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그 작은 물건들을 보고 잠시 실망한 듯 했어요. 누군가는 겨우 제한 사발이네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저 금실 한 올로 무슨 말을 하겠나 하고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한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발 속 재를 조심스레 기울여 흰 종이 위에 조금 펼쳤어요. 재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선들이 남아 있었어요. 비늘처럼 이어진 작은 선, 돌다리, 난간처럼 곧은 선, 그리고 구름 끝처럼 휘어진 선이 보였지요. 아이는 그것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한 씨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고개가 한꺼번에 돌아갔지요.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관아 사람 둘과 남색 옷 위에 단정한 허리띠를 맨 사자 한 사람이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먼 길을 온 듯 말 한 장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서두름보다 오래 찾던 것을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마을 우두머리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어요. 사자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한 씨와 아이가 있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시선을 멈추었어요. 사자는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 말에서 내려 한 씨에게 다가와 낮게 물었지요. 이 마을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밤마다 제 용을 그린다는 말이 들렸소. 그 아이가 이 아이요. 한 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렇습니다. 저는 절문 앞에서 얼어가던 이 아이를 데려와 밥을 먹였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박마는 그 말을 끊고 나섰지요. 사자 나리. 저 여인은 속은 것입니다. 아이는 떠돌이이고 용 그림도 사람들을 속이려 꾸민 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끝이 살짝 떨렸어요. 사자는 박만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거짓말을 오래 들어본 사람처럼 깊었지요. 그대는 이 집안 사람이요 하고 묻자 박만은 얼른 허리를 숙였어요. 죽은 남편 쪽 친척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나선 것입니다. 사자는 다시 물었어요. 걱정하여 나섰다면 아이가 남긴 것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었소. 아니면 지우는데 손을 보탰소. 박만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핥았어요. 마당 사람들의 눈길이 박만의 손과 품으로 몰리기 시작했지요. 한 씨는 사자에게 깨진 사발을 내밀었어요. 나리.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원래는 아이가 그린 재를 여러 사발에 나누어 두었으나 누군가 밤에 들어와 해치고 가져갔습니다. 낡은 용문이 천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박만은 얼굴을 붉히며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늙은 사람의 나쁜 버릇입니다. 하고 소리쳤지요. 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만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금실 한 올을 조심히 펼쳐 보였어요. 사자는 그 금실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는 손끝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살폈지요. 곁에 관아 사람도 허리를 굽혀보더니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실은 흔한 옷 가장자리에 쓰이지 않는다. 오래되어 빛이 죽었지만 짜임이 고운 물건에서 떨어진 것 같구나. 박만은 급히 웃었어요. 금실한 올은 장터에서도 주울 수 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장터 금실은 주운 손이 가볍고 훔친 금실은 품은 손이 무겁소. 박만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사자는 아이 앞으로 몸을 낮추었어요. 얘야. 네가 말을 하지 못한다 들었다. 괜찮다. 네가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말해보아라. 아이는 한 씨를 올려다 보았어요. 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흙이 고운 자리에 앉아 손에 쥔 나뭇가지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하로 죽였어요. 처음에는 긴 곡선 하나가 그려졌고 이어 구름처럼 휘어진 선이 생겼어요. 곧 모두의 눈앞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용은 부엌 제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크고 또렷했지요. 아이의 손은 떨렸지만 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용의 몸 아래에 높은 문을 그리고 문 옆에는 큰 소나무를 그렸어요. 이어 길게 놓인 돌다리를 그렸고 다리 아래에는 검은 물결을 촘촘히 새겼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그림이라 여겼지만 사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돌다리 위에 작은 아이 하나와 쓰러진 어른 하나를 그렸어요. 작은 아이는 어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뒤쪽에는 칼을 든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자는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듯 몸을 낮췄어요. 이 다리의 모양을 어찌 아느냐? 사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어요. 이 소나무는 북쪽 옛 별궁 뒤편에 있던 나무이고 이 문은 궁궐 안쪽 사람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문이다. 사람들은 그 말에 술렁였어요. 박만은 다급히 외쳤어요. 그림은 누구에게 듣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떠돌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꾸밉니까? 사자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말 못하는 아이가 누구에게 긴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그렸다는 것이요. 박만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사자는 아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날 네가 이 사람을 살렸느냐? 아이는 쓰러진 어른 그림을 가리킨 뒤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돌다리 아래 물을 가리키고 뒤쪽 발자국을 나뭇가지 끝으로 덮어지우는 시랩을 했지요. 사자는 그 손짓을 보고 오래 눈을 감았어요. 곁에 있던 관아 사람 하나가 낮게 말했어요. 날이 예전에 북쪽 별궁에서 사라진 분을 찾아 헤매던 때 살아 돌아온 충신이 말 못하는 아이가 다리 아래 새끼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수상한 떠돌이라고 여기던 아이가 갑자기 오래된 궁궐 이야기에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지요. 우물가 여인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장작을 팔던 노인은 지팡이에 기대 몸을 숙였어요. 아이는 그 많은 눈길을 견디기 어려운 듯 한씨 소매를 붙잡았어요. 한씨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도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 부엌에서 시작된 아이의 말없는 그림이 이제 모두의 마당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사자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한 씨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겉옷으로 바람을 가려주었어요. 한 씨가 아이의 낡은 저고리 깃을 조금 내리자 왼쪽 어깨 뒤에 작은 구름 모양의 점이 드러났어요. 사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듯 했지요.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두 손을 모았어요. 관아 사람들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당은 순간 바람 소리까지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전 사라진 귀한 아이에게는 왼쪽 어깨 뒤 구름 모양의 표가 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감싸던 천에는 용이 금실로 놓여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한꺼번에 박만을 바라보았어요. 사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천은 어디 있느냐? 한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밤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박만은 손을 흔들며 물러섰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런 천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속은 이상하게 불룩했고 그 자신도 그것을 가리려 두 팔을 모았어요. 김노인이 천천히 박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늙은 몸이라 빠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지요. 김노인은 박만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숨긴 것이 없으면 바람도 무섭지 않소. 박만은 뒤로 물러났지만 관아 사람들이 이미 그의 양옆에 서 있었어요.
사자가 차분히 말했어요. 품속을 보이시오. 그대가 떳떳하다면 마을 앞에서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오. 방만은 한참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품을 열었어요. 그 순간 낡은 용문이 천조각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천은 낡고 더러웠지만 가장자리의 금실은 아직 희미하게 살아 있었고 한 씨가 보관하던 금실 한 올과 빛이 같았지요. 아이는 그 천을 보자 숨이 뱉은 듯 굳었다가 곧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가 두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는 천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씨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자는 방만을 바라보았어요. 걱정하여 지키러 왔다던 사람이 어찌 아이의 마지막 표를 품고 있었소. 방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만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는 핑계를 대려 했고 누군가가 자기 품에 넣었다고 우기려 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거짓은 더 엉켰지요. 사자가 밤에 부엌에 들어가 죄를 해쳤느냐고 묻자 방만은 고개를 숙인 채 떨었어요. 한 씨의 사발을 쏟았느냐고 묻자 그의 입술이 더 파랗게 질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방만의 그동안 말들이 걱정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남의 집을 지킨다던 말도 집안 이름을 위한다던 말도 모두 낮은 마당과 작은 집을 차지하려던 욕심이었지요. 사자는 크게 벌을 내리듯 소리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을 우두머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 이후로 한씨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오. 아이와 그 여인에게 해를 주거나 헛소문을 내면 관아에 넘길 것이요. 마을 우두머리는 허리를 굽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방만은 사람들의 눈길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대문을 밀치며 당당히 들어오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진흙 묻은 신발만 끌리듯 마을 끝으로 멀어졌어요. 방만이 물러난 뒤에도 마당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사자는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고 용문이 천을 조심히 살폈어요. 천 안쪽에는 거의 지워진 작은 표시가 있었고 그것을 본 사자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아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세월 찾던 분을 이제야 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고개 숙일 사람은 저희입니다. 늦게 찾아와 너무 오래 추위 속에 두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했지만 사자보다 먼저 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 씨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나리, 저는 그저 굶은 아이에게 죽을 먹였을 뿐입니다. 큰일은 알지 못합니다. 사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큰일은 때로 궁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운 밤문을 열어주는 손이 나라의 길을 잇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씨의 집을 피하던 이웃들은 이제 부끄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한 씨는 그들의 시선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손만은 놓지 않았어요. 사자는 그날 당장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먼 길에서 찾은 아이였지만 아이가 한 씨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느더라 마을 우두머리에게 따뜻한 방 하나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했고 관아 사람들에게 아이가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낯선 방으로 가지 않고 한 씨 집을 향해 손을 가리켰어요. 사자는 그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은 그 부엌 불 곁에서 쉬시게 하라.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안도가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지만 모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우물가 여인 몇은 한 씨 집 부엌에 쓸 물을 길어다 주었고
장작을 팔던 노인은 마른 소나무 가지를 한 묶음 가져다 놓았어요. 어떤 이는 쌀 한 줌을, 어떤 이는 무청 한 단을 대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갔지요. 한 씨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이는 대문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하지 못해도 그 절에는 고맙다는 뜻이 차분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 씨 집 부엌에는 오랜만에 넉넉한 불이 피었어요. 아궁이 속 장작이 붉게 타오르고 솥 안에서는 쌀과 보리가 섞인 죽이 부드럽게 끓었지요. 사자와 관아 사람들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고 마을 우두머리는 방만이 다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세웠어요. 김노인은 부엌 문턱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았어요. 한 씨가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내밀자 김노인은 받으며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불은 죄를 숨기지 않고 길을 밝힐 것이오. 한 씨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끝난 뒤 아이는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몰라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들고 재 위에 천천히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큰 용이 아니었어요. 작은 집 하나, 우물 하나, 장작더미 하나,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선 늙은 여인과 아이 하나가 그려졌지요. 그 위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길도 있었지만 길 끝은 부엌 불빛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사자는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씨는 손등으로 눈가를 조용히 닦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 조용함은 전날의 의심 어린 침묵과 달랐어요. 우물가의 물소리도 부드럽게 들리고 담장 너머 개 짖는 소리도 오래가지 않았지요. 방만이 떠난 길목에는 진흙 발자국만 남아 있었고 한 씨 집 대문 앞에는 이웃들이 두고 간 작은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씨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용문이 천을 그의 손 닿는 곳에 놓아주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끌어안고도 한 씨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사자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등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아이가 얼마나 긴 시간을 말없이 견뎠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요. 한 씨는 부엌 문턱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가난한 집의 재와 낡은 천, 말 못하는 아이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큰 소란이 아니라 따뜻한 죽 냄새와 낮게 타는 장작 소리였어요. 한 씨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빈절 쪽에서 풍경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처음 만난 저녁을 떠올렸어요. 젊은 아래 웅크리고 있던 작은 몸, 차갑게 식은 손,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천, 그리고 처음 먹던 묽은 죽 한 그릇이 생각났지요. 이제 많은 사람이 아이의 귀한 이름을 찾으려 했지만 한 씨에게 아이는 여전히 그날 밤 살려야 했던 작은 생명이었어요. 그녀는 아궁이에 마지막 장작을 넣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고요.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밤새 얼었던 우물가 돌은 해가 비치자 조금씩 물기를 머금었고 장독대 위에 서리는 은가루처럼 반짝였지요. 한 씨의 집 마당에는 전날 사람들이 두고 간 쌀, 무청, 장작, 낡은 소미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씨는 그것들을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가난한 집 마당이 하루아침에 넉넉해진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낯선 고요함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는 대문 옆에서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아이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려고 했어요. 사자가 말렸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흙 위에 떨어진 낙엽을 한쪽으로 모았지요. 귀한 신분을 찾았다는 말이 밤새 마을을 뒤덮었어도 아이의 손은 여전히 한씨 집마당의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곧 이 아이가 자신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엌 불이 꺼진 뒤 남는 재처럼 마음에 내려앉았지요. 그래도 그녀는 웃는 얼굴로 손실이다. 그만 들어오너라 하고 말했어요. 사자는 아침 식사 뒤 마을 우두머리와 함께 한씨 집으로 왔어요. 그는 대문 밖에서부터 허리를 낮추고 들어왔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오늘 고을로 사람을 보내어 궁궐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길이 준비되면 아이를 모시고 떠나야 합니다. 한씨는 그 말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이는 사자의 입술을 읽듯 바라보다가 곧 한씨의 소매를 잡았어요. 그 손임이 너무 간절해서 사자는 말을 멈추고 눈을 낮추었어요. 한씨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가야지. 그러나 마음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준비해 주십시오. 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밤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아이는 한씨를 올려다보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떠나기 싫다는 뜻이었지요. 한씨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돌아올 길을 기억하면 된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아이는 마당 흙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작은 집 하나와 긴 길 하나.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발자국을 그렸지요. 한씨는 그 그림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궁궐의 길은 멀고 높겠지만 아이에게 가장 또렷한 길은 빈절에서 내려와 한씨의 부엌으로 이어진 좁은 산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그들은 이제야 아이가 귀한 피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아이라서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우물가 여인들은 한씨가 물동이를 들기도 전에 대신 길어주었고 장작을 패던 남자들은 한씨 집 담장 옆에 마른 가지를 쌓아두었지요. 어떤 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김치 한 항아리를 놓고 갔고 어떤 이는 아이에게 줄 털신을 가져왔어요. 한씨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며 자꾸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의 뒤늦은 다정함이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아이가 가난한 아이일 때도 이렇게 대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요. 김노인은 해질 무렵 한씨 집에 들렀어요.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말린 대추 몇 알과 오래된 바늘쌈을 넣어왔지요. 한씨가 이 귀한 것을 왜 주십니까? 하고 묻자 김노인은 부엌 문턱에 앉아 불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긴 길에는 단 것보다 기억이 더 힘이 돼요. 한씨는 그 말을 듣고 대추를 작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는 김노인 앞에 조용히 절을 했고 김노인은 아이의 머리 위에 마른 손을 잠시 얹었어요. 그 손길은 축복처럼 가볍고 오래된 산바람처럼 차분했어요. 고을에서는 이틀 뒤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아이를 모실 옷과 따뜻한 담요, 길에서 먹을 마른 음식과 약을 가져왔지요. 또한 한씨에게도 쌀과 무명천, 장작값으로 쓰른전 몇 덫을 전했어요. 사자는 마당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이것은 은혜를 갚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한씨는 놀라 두 손을 저었어요. 저는 값을 바라고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값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고마움입니다. 한씨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씨의 집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낮고 낡은 흙집으로만 보였던 그 집이 이제는 추운 밤 귀한 생명을 품어 살린 집으로 보였지요. 마을 우두머리는 젊은이들을 불러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게 했고 우물 돌도 다시 맞추게 했어요. 처마 끝에서 비가 새던 곳에는 새 짚을 얹었고 부엌문은 바람이 덜 들도록 튼튼한 나무판을 덧댔지요. 한 씨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는 너무 큰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계속 손만 비볐어요.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담장을 고치는 동안 그는 작은 돌을 날라주고 새 짚을 묶는 끈을 건네주었어요. 사자가 쉬라고 해도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한 씨가 이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자 아이는 흙 위에 짧게 그렸어요. 집, 손, 마음. 글자는 아니었지만 한 씨는 알아들었어요. 이 집을 고치는 일은 아이에게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집이 따뜻해지는 것을 자기 손으로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 씨는 말없이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어요. 떠날 날이 정해지자 한 씨는 밤마다 아이의 옷을 살폈어요. 새로 가져온 옷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아이는 한 씨가 고쳐준 헌 두루마기를 자꾸 만졌어요. 소매는 이미 여러 번 꿰매져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천조각이 덧대어져 있었지요. 한 씨는 새 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아주었어요. 그 안에는 김노인이 준 대추 몇 알, 한 씨가 말린 쑥잎 조금,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서 남긴 깨끗한 재 한 줌을 얇은 종이에 싸넣었어요. 아이가 길 위에서도 이 집의 불씨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자는 그 주머니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궁궐에서는 그런 재가 아무 가치 없는 것일지도 몰랐지만 아이에게는 어떤 비단보다 귀한 물건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주머니가 달린 옷을 품에 안고 한 씨 곁에 앉았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궁이 앞 재 위에 그림을 그렸지요. 용은 아주 작게 그려졌고 대신 부엌 아궁이와 낮은 문턱 그리고 한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 크게 그려졌어요. 용은 그 집 위를 날지 않고 마치 집을 지키듯 둥글게 감싸고 있었어요. 한 씨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침묵했어요. 얘야, 네가 궁궐로 가면 좋은 밥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겠지. 그를 아는 사람도 곁에 있고 너를 찾던 이들도 있을 게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으로 그림 속 부엌을 다시 가리켰어요. 한 씨는 그 뜻을 알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여기도 네 집이다. 높은 문이 있는 곳만 집은 아니지. 추운 날 몸을 녹인 자리도 집이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눈물이 재 위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지요. 떠나기 전날 마을에서는 작은 저녁상을 마련했어요.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고 각 집에서 조금씩 가져온 음식으로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지요. 한 씨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가운데에는 김이 오르는 밥그릇과 된장국, 무김치, 나물, 말린 생선 구이가 놓였어요. 우물가 여인들은 솥을 나르고 노인들은 아이가 앉을 자리를 골라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한 씨와 아이가 마당 끝에 앉았겠지만 그날은 모두가 그들에게 가운데 자리를 내주었어요. 한 씨는 부끄러워하며 자꾸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김노인이 손짓으로 붙들었어요. 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밥그릇을 들기 전 한 씨와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는 고마운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자신이 한때 아이를 피했던 것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내렸어요. 아이는 그 많은 절을 받자 당황해 한 씨 뒤에 숨으려 했어요. 한 씨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견딘 시간에 고개 숙이는 게다 하고 속삭였어요.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저녁밥은 아주 소박했지만 누구도 서둘러 먹지 않았어요. 장작불은 마당 한쪽에서 붉게 타올랐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얇게 걸렸지요. 아이는 한 씨가 떠준 국을 두 손으로 받았고 한 씨는 아이의 밥 위에 생선살을 조금 얹어 주었어요. 사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궁궐에 돌아가면 아이를 귀한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지만 이 마당에서는 그저 할머니가 밥을 덜어주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 평범한 장면이 오히려 가장 귀하고 가장 잊기 어려운 모습처럼 보였어요. 식사가 끝난 뒤 아이는 마당 흙 위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떠들지 않고 둘러앉았지요. 아이는 먼저 작은 초가집을 그렸고 그 옆에 우물과 장독대, 장작더미를 그렸어요. 이어 한 씨를 그렸고 한 씨 곁에는 자신을 그렸지요. 그리고 그 위로 긴 용을 그렸어요. 이번 용은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천천히 감싸 안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는 먼 길 끝에 높은 문을 그렸고 그 문에서 다시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사람들은 그 선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림이 끝나자 아이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한 씨 앞에 엎드렸어요. 한 씨는 놀라 아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는 온몸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지요. 한 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절하지 마라. 네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할미는 충분하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가를 훔쳤어요. 그날 밤 누구도 아이를 벙어리라 부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를 그림으로 말하는 아이로 기억했지요. 새벽이 밝자 떠날 채비가 시작되었어요. 사자의 말에는 따뜻한 담요가 얹혔고 관아 사람들은 길에서 필요한 것을 묶었어요. 한 씨는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이려고 작은 상을 차렸어요. 흰쌀만으로 지은 밥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고운 보리밥이었고 국에는 무와 파가 넉넉히 들어 있었지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먹지 못했어요. 한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이별 앞에서는 밥도 목을 잘 넘어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한참 뒤 아이는 한 숟가락을 먹고 한 씨에게 그릇을 밀어주었어요. 한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길 가는 아이가 먹어야지. 늙은이는 나중에 먹어도 된다. 아이는 예전처럼 고개를 저었지만 한 씨가 엄한 척하자 마침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자의 눈에도 안도와 슬픔이 함께 스쳤어요. 밥상이 끝나자 한 씨는 새 옷 위에 헌 두루마기를 한 번 더 걸쳐 주었어요. 사람들은 귀한 아이에게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옷은 가난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남은 시간의 표시였기 때문이에요.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씨 집을 피해 지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 양쪽에 서서 조용히 배웅했지요. 우물가 여인은 아이의 손에 따뜻한 떡 한 조각을 쥐어 주었고 장작 노인은 작은 나무 호루라기를 내밀었어요. 아이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호루라기를 가만히 품에 넣었어요. 김노인은 맨 앞에 서 있다가 아이가 가까이 오자 한마디만 했어요. 높은 곳에 가도 낮은 불을 잊지 마시오. 아이는 깊이 절했어요. 김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사자는 아이를
말에 태우려 했지만 아이는 마지막으로 한 씨 집 부엌을 가리켰어요. 한 씨는 그 뜻을 알고 아이와 함께 부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에는 아직 아침 불씨가 붉게 남아 있었고 재는 따뜻했지요. 아이는 장작개비를 들어 재 위에 아주 작고 단정한 용을 그렸어요. 그리고 용 옆에 한 씨가 앉은 모습을 그렸고 그 앞에 작은 밥그릇 하나를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재 위에 살짝 대었다가 떼었어요. 작은 손자국이 그림 옆에 남았어요. 한 씨는 그 손자국을 지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엌을 나올 때 아이는 뒤돌아보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낮은 문턱, 그을린 벽, 오래된 솥, 장작 냄새가 모두 그의 눈에 담겼지요. 한 씨도 문틀을 잡은 채 서 있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 앞을 흐렸어요. 아이가 말에 오르기 전 사자는 한 씨에게 작은 목패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을 지니시면 궁궐에서 오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다시 소식을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 씨는 두 손으로 받았지만 목패보다 아이의 손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아이는 말 위에서 한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은 예전처럼 슬펐지만 이제는 완전히 길을 잃은 눈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손으로 가슴에 작은 주머니를 눌렀고 다른 손으로 한 씨 집을 가리킨 뒤 자기 마음을 가리켰어요. 한 씨는 그 뜻을 알아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마음에 있으면 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자의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발굽 소리는 얼어붙은 길 위에 낮게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길이 굽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이가 떠난 뒤 한 씨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부엌에는 아이가 남긴 손자국이 있었고 마당에는 그가 쓸던 빗자루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우물가에는 그가 놓아둔 작은 바가지가 그대로 있었지요. 한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부엌에 앉아 아궁이 재 위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용 옆에 밥그릇, 작은 손자국, 늙은 여인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림은 말없는 아이가 남긴 가장 따뜻한 인사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궁궐에서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들은 한 씨의 집을 제대로 고쳐주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가 지붕은 새 지프로 단단히 얹고 부엌 벽에 갈라진 곳은 흙을 새로 발랐으며 바람이 들던 문틈에는 나무를 덧대었지요. 우물에는 새 두레박이 걸렸고 장독대 옆에는 비를 피할 작은 처마도 생겼어요. 한 씨는 여러 번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 집은 더 이상 가난을 감추려는 집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려는 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한 씨를 대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달라졌어요. 누군가 음식을 나누면 가장 먼저 한 씨 집을 떠올렸고 아이들이 부엌 앞을 지날 때면 조용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수군거리던 말은 줄고 대신 그 집 불은 사람을 살린 불이다 하는 말이 생겼지요. 한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어요. 나는 그저 죽 한 그릇을 데웠을 뿐이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어떤 죽 한 그릇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길을 다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을요. 박만은 그 뒤로 오래도록 마을의 얼굴을 내밀지 못했어요. 그는 먼 친척 집으로 가서 지낸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한 씨는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박만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그저 욕심이 사람 발을 어둡게 하지요 하고 낮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벌보다 오래 남는 것은
때로 부끄러움이었고, 방만은 자신이 차지하려던 낮은 집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마을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덮어갔어요. 계절은 천천히 흘러 겨울이 깊어졌어요. 눈이 많이 내린 밤에도 한시의 부엌 불은 꺼지지 않았고, 새로 고친 처마 아래에는 장작이 넉넉히 쌓였어요. 한시는 밤마다 솥에 물을 올려두고 혹시 길 잃은 사람이 찾아오면 따뜻한 물이라도 줄 수 있게 했지요. 때로는 빈절 쪽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면 그녀는 문을 열고 한참 산길을 바라보았어요. 그 길 끝에서 아이가 다시 걸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밤을 밝혔으니까요. 봄이 오기 전 궁궐에서 첫 편지가 왔어요. 한씨는 글을 읽지 못해 김노인에게 가져갔지요. 김노인은 천천히 글을 더듬어 읽어주었어요. 아이는 안전하게 도착했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며 아직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매일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는 것은 높은 궁궐이 아니라 작은 부엌과 우물, 장작더미와 늙은 여인의 모습이라고 했지요. 한 씨는 그 말을 듣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김노인은 편지를 접어주며 한마디만 했어요. 마음이 돌아오는 길은 글보다 먼저 닿소. 그날 밤 한 씨는 오래간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 아이를 만났던 빈절 앞에 서 있었지요. 그러나 절은 더 이상 무섭고 차갑지 않았어요. 문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고 돌계단 사이에는 봉풀이 돋아 있었어요. 아이는 절문 앞에 웅크리고 있지 않고 따뜻한 옷을 입은 채 산길 아래에서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 씨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잘 지내고 있었고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한 씨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해가 바뀌고 봄이 오자 한 씨의 집 마당에는 매와 가지가 작게 피었어요. 예전에는 추위에 말라붙던 담장 아래에도 푸른 싹이 돋았고 우물가 물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마을 아이들은 한 씨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아궁이 재에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고 묻곤 했어요. 한 씨는 웃으며 그림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 장난으로 밟을 그림은 그리지 말아라 하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새, 산, 집을 그렸어요. 누구도 용을 함부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 용은 한 씨 집에 남은 기억이었으니까요. 한 씨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지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밥상에는 가끔 이웃이 함께 앉았고 부엌문은 예전보다 자주 열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길손이 지나가다 물을 청하면 한 씨는 따뜻한 물을 내주었고 배고픈 아이가 문 앞에 서면 작은 밥덩이를 쥐어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큰 보상을 받았으니 넉넉해져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한 씨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킬 불씨가 조금 더 넉넉해졌을 뿐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그 겨울을 잊지 않았어요. 빈절 앞에서 주워온 말없는 아이, 재 위에 그려진 용, 훔쳐진 천조각, 마을 마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한 씨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사발을 내놓던 순간을 이야기했지요. 이야기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아이가 그린 용이 밤마다 빛났다는 말도 생겼고, 아궁이 불씨가 아이를 따라 궁궐까지 갔다는 말도 생겼어요. 한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면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야기란 사람들의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자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는 봄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고
장독대에서는 빗방울이 톡톡 소리를 냈지요. 그녀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아이가 남긴 작은 손자국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세월이 지나 쟤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한 씨의 마음에는 그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밥을 뜨고 빈 그릇 하나를 맞은편에 놓았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 했겠지만 한 씨에게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고마움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앉았던 아이가 그녀의 집을 다시 살아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잠잠해졌어요. 우물가의 물소리도 했고 처마 밑에 빗소리만 낮게 이어졌지요. 한 씨는 이불을 펴기 전 부엌문을 한 번 더 살폈어요. 혹시 찬바람을 맞는 아이가 서 있을까봐 오래전처럼 문 밖을 바라보는 버릇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문 밖에는 비에 젖은 마당과 희미한 달빛뿐이었어요. 한 씨는 문을 닫고 아궁이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큰 힘이 아니라 닫지 않는 문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말은 바깥으로 크게 퍼지지 않았지만 부엌 안에서는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장작은 낮게 타고 재는 부드럽게 내려앉고 소단의 물은 잠든 사람 숨처럼 고요히 식어갔지요. 한 씨는 눈을 감고 아이의 마지막 그림을 떠올렸어요. 작은 집, 우물, 장작더미, 늙은 여인, 말없는 아이, 그리고 그 모두를 감싸던 용.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용은 높은 하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추운 밤을 함께 넘긴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도 깃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 씨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이 집의 불은 오늘도 따뜻하니 먼 길 가는 마음도 편히 쉬어라.